지수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래서 근데 계절적으로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좀 낫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전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더라. 미국의 이제 10년물 금리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금리는 이제부터 무조건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노는 게 옆으로 이렇게 노는 게 좋은 거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급락을 하면은 또 경제가 안 좋대더라. 그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문재입니다. 이제 마무리 곡은 뭐 저기 아시겠지만 잔나비를 제가 좋아해서 잔나비로 계속 했고요. 제가 이제 3주 전에 방송을 하고 좀 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거의 한 3주 정도는 뭐 제가 이제 계속 표현을 했지만 퐁당퐁당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렇게 크게 이게 추세가 좀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거의 여름에 이제 전고점을 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경제가 안 좋다 그러는데 거기 뭐 사상 최대가 신고가를 좀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거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쪽 경제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이랑 홍콩 쪽이 사실 좀 안 좋죠. 그쪽 증시가 지금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쪽이 좀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써놨지만은 이 연말에 이제 개인 양도세 회피 매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종목당 10억 이상이면은 대주주로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인식을 해서 양도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런 이제 거의 큰 손들이죠. 큰 손들이 이제 그 대주주로 찍히는 날은 이제 28일이죠. 28일만 없으면 돼요. 팔고 그 전에 팔고 연초에 다시 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연말에는 이제 요런 많이 오른 주식들을 중심으로 이제 요런 매물들이 나와서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뭐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재부에서 또 뭐 계획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법 개정사항이 아니라 이제 시행령, 정부의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물론 하고 싶겠죠. 최근에 뭐 여당 쪽 지지율도 안 좋고 하니까 하고 싶은데 사실 뭐 기재부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닥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세수가 올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세수를 굳이 기재부에서 나서서 할 필요는 없거든. 정치적인 결단만 있으면 되는데, 글쎄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오후에 좀 더 많이 올랐었는데 뉴스가 다시 뭐 잦아들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사실 할 거였으면 진작 했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하여튼 초중순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버벅대는 거는 이런 그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 많이 오른 주식들, 2차 전지 대표적이죠.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이제 부클로징이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목별로 이제 기관 매도가 뭐 펀더멘탈이 크게 악화가 안 됐는데 기관 매도가 계속 찍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안 좋겠지만은 우리가 변곡점을 그 기관 매도가 끝나고 다시 새롭게 기관이 사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를 변곡적으로 보자라고 이따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지표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금리, 유가, 환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어렵겠죠. 이게 뭐 전공자 아니면 어려울 건데 요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고, 그 전까지 뭐라 그랬어? 시장이 좋으려면 금리도 내려가고, 유가도 내려가고 환율도 내려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금리, 유가는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하냐?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 공식대로만 되면 좋겠죠. 그러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겠는데 또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고 또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금리는 뭐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의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고금리 시달렸기 때문에 물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니까 이건 오케이. 이게 물가가 내려가면서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경착륙이라 그러죠. 경제가 박살이 나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건 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금리의 급강하가 만약에 이게 요것도 좀 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날 강조를 하는 게 뭐다? 뭐 배드 이즈 굿이니 굿 이즈 배드니 이게 경제 지표가 나쁘게 사실 좋게 나오는 걸 좋게 해석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봤냐? 배드 이즈 굿으로 봤어. 왜? 계속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 어쩌고 하니까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는 걸 좋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부터는 뭐다? 굿이즈 굿으로 봐야 된다. 경제 지표가 좋으면 좋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지만은 그 지난주 내내 이제 그 고용 지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화요일 날은 뭐 졸츠라 그러고 구인구직 비율,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뭐 ADP 민간 고용,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제일 중요했던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고용 지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좋게 해석했다, 안 좋게 해석했다 했는데 금요일 날은 고용 지표가 또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금리도 그렇고 이제 유가도 너무 많이 빠지면은 너무 많이 오르면은 또 비용 부담인데 이것도 유가가 또 너무 많이 빠진다는 건 뭐다? 경제가 안 좋으면 또 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둘은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하락보다 뭐다?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유지해 주는 게 좋다.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빠진다는 건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는 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환율은 내려가는 게 좋다. 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000원까지 빠진다는 건 뭐야?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맨날 강조를 했지만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원화가 강세가 돼야지 환 차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제 환율 먼저 볼게요.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쭉 빠졌죠. 좋았죠. 근데 최근에 다시 반등을 했어요. 이건 좀 안 좋은 건데, 근데 금요일 날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엔화가 상당히 좀 강세였죠 그동안. 150엔까지 거의 계속적으로 엔화가 강세였어. 왜? 약세죠, 약세. 죄송합니다. 엔화가 약세였는데 왜냐하면은 일본은 뭐 아시겠지만은 물가를 안 올, 아니 저기 금리를 안 올려요. 그냥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했어. 근데 최근에 또 물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내년 초에 금리를 조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면은 그 돈이 그 나라로 오겠죠. 그래서 엔화가 최근에 좀 강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 이거 왜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달러 인덱스의 구성 요소가 유로와 엔화예요.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는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또 원화가 강세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제품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동안 뭐였어? 우리 원엔환율 보면은 최근에 850원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 경쟁력이 낮아졌는데 다시 지금 9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수출품들
일본과 경쟁하는 그런 수출품들이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우호적이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죠, 자동차. 그래서 보시면은 토요타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올랐었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맨날 피크아웃 어쩌고 해서 이제 실제 그렇게 잘 나가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못 올랐죠. 그래서 어찌됐든 엔화가 약 강세로 전환되면서 원화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다. 경쟁에 있는 거는 뭐 자동차라든가 그런 수출 품목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얻으면은 유가가 하락을 하고 환율도 하락을 하면은 또 좋은 게 또 항공업종이 되는 거예요. 유가 아시겠지만은 비용이 줄어들고 그동안 이제 고환율에서는 우리가 비용으로 좀 많이 나가니까 환율도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또 항공업종이 또 지지부진하지만은 또 좋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지난 이제 그 금요일에 이제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를 한번 볼게요.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다 그랬죠.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가 18만 명이 느는 거였는데 실제가 20만 명이 나왔어. 그러면 뭐야? 좋은 거죠. 고용이 많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배드 이즈 굿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제 보다 굿 이즈 굿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실업률도 줄고 예전 같으면은 이게 악재였는데 이제는 뭐야? 좋은 거는 좋게 해석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물가가 이제 금리 5.25에서 5.5%죠. 요게 지금 기준금리예요. 이게 이 월별로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을 시장에서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이번 주 하겠죠. 거기서는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98%인데 이제 시장의 화두가 뭐냐면 내년에 언제부터 금리를 할 거냐. 여기에 걸린 거죠. 요 라인에 금리를 첫 번째 확률이 뭐 3월부터 지금 시작을 한대. 시장에선 지금 5번을 기대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5번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근데 연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점도표라고 나오거든요. 점도표.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를 몇 번 할지 인하를 할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좀 그 찍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시장에 충격이 간 게 그전에는 이제 내년에 4번 인하한다 그랬는데 9월 달에 보니까 2번으로 줄었어. 그래서 시장이 그때 충격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기대는 좀 과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그 목요일 날 그 FOMC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뭐 금리 동결은 100%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년도에 금리를 몇 번 인하를 할지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정이 좀 중요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목요일 새벽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사실 뭐 파월이 그동안 또 좋은 얘기는 안 했었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5번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점도표에서 몇 번을 찍을 거냐.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또 12일 날 화요일 날 미리 또 이제 미국의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예상치는 전월 대비 헤드라인 CPI는 소폭 줄고 근원은 똑같이 봐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좀 중요하겠죠. 물가가 이제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그 LS 머티리얼즈도 상장을 하고 또 목요일 날 요 FOMC 회의가 이제 새벽에 나오고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거는 369 12에
내만여의 날이라 그러죠. 지수 선물 옵션, 종목 선물 옵션 이런 식으로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크다.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 날은 또 이제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피 150도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그다음 또 미국의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단은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대충 이번 주에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년도 뭐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빠진다는 사람도 있고 사실 뭐 지수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일단 계절적으로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좀 낫다. 일단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하 전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더라. 상반기가 되겠죠. 뭐 3월은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뭐 5월이나 6월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그냥 나쁘게 보지 말자라는 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뭐 계속적으로 근거를 좀 삼았던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우리가 최근에 비트코인 많이 오르는 거 아시죠? 이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라는 게 이 뭐야, 위험 자산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항상 암호화폐가 주식시장을 먼저 선행을 하더라라고 그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0월부터 급속하게 6천만 원까지 치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지난 고점이 뭐 8천만 원 조금 초반이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치고 나간다는 건 물론 뭐 이유는 있겠죠. 뭐 현물 ETF가 상장이 되고 내년도에 뭐 반감기가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위험 자산 1순위가 이렇게 치고 나간다는 거는 주식 시장도 이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또 코인이 올라가면은 또 우리나라에 또 오르는 주식들이 또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로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 결론은 12월 달에는 하여튼 초중반까지는 요 기관 부클로즈랑 그다음에 양투자 해피 매물, 그다음에 이번 주가 특히 좀 중요하죠. 여기서 FOMC에서 점도표를 어떻게 찍냐, 뭐 그런 거랑, 그다음에 하여튼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한다, 뭐 일단 뭐 5월이든 6월이든 스타트를 할 텐데, 그 전까지가 계절적으로 보나 이렇게 보나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 정도로만 개념을 좀 잡아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은 너무 좋아요. 지금 다우지수가 10월 말에 저점을 찍고 7월 달에 고점을 지금 뚫었죠. 뚫고 자, 역사적으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미국 시장 상당히 좋다. S&P 500도 지난 여름에 고점을 지금 뚫었어요. 뚫고 지금 고점이 4,800인데 그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버벅대긴 하죠. 그래도 정오점 부근에 왔다. 이걸 또 역으로 해석하면은 뭐야? 뚫으면 좋은데 또 여기서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어떤 그런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조금 뭐 뚫고 가든 아니면 다시 좀 조정을 받든 뭐 그런 식으로 변곡점은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해외 증시도 대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 IT랑 똑같은 구조인데 우리나라 왜 이 모양이냐? 중국이 너무 안 좋아. 항생 지수 오히려 지금 더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여튼 그 중국 쪽이 돌아설 때가 우리나라가 조금
그동안 좀 못 올랐던 거를 오를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크로 지표들을 한번 볼게요. 미국의 이제 10년물 금리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걸 주봉으로 볼게요. 그래서 주가랑 거꾸로 가는 거죠. 10월 말에 5%까지 갔다가 지금 또 4. 거의 1%가 급속하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금리는 이제부터 무조건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노는 게 옆으로 이렇게 노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급락을 하면은 또 경제가 안 좋대더라. 그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가도 마찬가지. 유가도 이제 거의 95불에서 지난주에 거의 뭐 70불까지 깼죠. 그래서 뭐 걔들이 뭐 공급 조절을 하니 안 하고 하는데 또 수요가 안 좋대더라. 경제가 안 좋대더라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70불 다행히 좀 금요일로 올랐죠. 그래서 요 근처에서 노는 게 좋은 거고 환율은 뭐다? 빠지는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국 그 종목에 따라서 우리나라 종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체크를 하는 게 반도체 일단 제일 중요하죠. 반도체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건 뭐야? AMD죠, AMD. 자, 이날 이제 새로운 GPU MI300X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거의 1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해왔던 이 GPU를 이제 다른 뭐 AMD라든가 이렇게 해주면은 뭐 특히 AMD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니까 좋은 거고 뭐 하는데 일단은 여기도 또 정고점이 좀 걸려 있죠. 그래서 뭐 이거를 뚫고 갈지 안 뚫고 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좀 이렇다. 그다음에 그럼 AMD가 오르면은 엔비디아가 빠지는 게 아니냐 경쟁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엔비디아도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450불이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올랐다. 왜냐면은 사실 엔비디아는 GPU 자체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쿠다라고 얘네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로 치면은 뭐 또 그러니까 애플이 단순히 아이폰을 잘 팔아서가 아니죠. 그 생태계를 잘 유지하는 거잖아. 엔비디아도 이 쿠다라고 하는 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AMD가 이번에 나온 GPU가 지금 엔비디아의 뭐 H100이나 그런 것보다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메모리도 한 2배고 뭐 어쩌고 하고 가격은 또 싸고 나름 이제 경쟁률이 가지고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이쪽에서 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쿠다라고 하는 생태계를 얘들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과 유사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엔비디아가 또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중에 또 하나를 또 보셔야 되는 게 암이라고 들어보죠. 암. 그때 9월 초에 상장을 하고 빠졌다가 이제 11월부터 이렇게 오르고 또 금요일도 또 올랐어. 이게 암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그 IP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암과 동행을 하는 건 우리나라에 최근에 뭐 온디바이스 AI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오르는 것들 있죠. 뭐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IP 업체들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라고 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암과 유사하게 동행을 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은 암의 주가를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의 이제 리튬 가격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다 이게 재고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을 보시는데 중국의 리튬 가격이 최근에 3일 연속 반등을 좀 세게 했어요. 그게 뭐 바닥이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약간 움직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알보말이라는
미국의 이제 리튬 업체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3, 4일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죠. 2차 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알버말과 리벤트 이런 주식들을 보고 변곡점을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야?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암 이런 주식들을 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알버말이라든가 리벤트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변곡점을 찾으려면은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